일단, 지금, 이용선배님께서도 일단, 다크 14기 지금 하고 계시고, 사실 요새 글쓰기 강의도 워낙 많으시고, 뭐 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좀 참가하는 분들이 어떤 달은 또 많고, 어떤 달은 적고, 그래서 좀 들쭉날쭉 하는데, 그래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1년 넘게 그래도 이 과정을 끌고 온 게 그래도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한테는 조금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물론 좀 부족한 점도 많았어요. 사실 뭐 회사 일도 하면서 이렇게 과정 진행하다 보니까 뭐 실제적으로 좀 피드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뭐 그래도 수강생들 전체가 매일 쓰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다들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도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서 같이 해서 했던 분들도 좀 성과도 냈었고 책을 내신 분도 계세요.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 과정 한 달, 뭐 두 달 재수강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 후속 과정으로 이제 책 쓰기 코칭도 이제 공지는 안 하고 이렇게 아름아름 했었는데 두 분이 지금 출간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책을 꼭 내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좀 모아서 제가 코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이게 막 계속 미루다 보고 막 요새 좀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좀 하려고 해서 회사 일이 좀 많이 많다, 많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핑계긴 한데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어 그게 박주부에서 1주차 심화 과정으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배님들 들었던 내용 외에 이제 실제로 글쓰기를 어떻게 좀 접근을 할지 좀 1주차에서는 글쓰기에 대한 이제 뭐 좀 본질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글쓰기 좀 스킬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들으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녹화 영상 들으면 또 언제 볼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제 소개는 뭐 잘 아시니까 6년 동안 계속 글을 쓰고 있고, 사실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책 쓰기 원고를 또 잘, 새로운 책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좀 정리를 좀 하고 좀 더 이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매일 쓰고 있고 책을 조금씩 보는 사람인데 어, 일단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선배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영주 선배님께서도 어, 누군가 내가 글을 쓰다 보면은 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글을 쓰는 글을 보고 힘을 얻거나 또 감동을 받거나 또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이제 그걸로 저는 요새는 진짜 다시 한번 좀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저도 사람인지라 또 욕심이 생기는데 이제 제 성향 자체가 좀 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거나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또 올해도 그렇고 작년 1년 동안 또 항상 도돌이표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좀 많이 좀 괴로워하기도 하고 좀 마음적으로 좀 힘들어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도치 않은 건데 또 제가 혼자 상처받고 이제 또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거리를 좀 두게 되거나 좀 이제 그런 이쪽 세계에 와서 그런 게 좀 반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좀 글을 썼거든요. 그냥 그런 글들이 좀 이제 좀 제 진심이 좀 담겨 있고 그런 게 좀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위로를 받고 뭐 나도 그렇다 공감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냥 글을 계속 쓰는 거를 좀 포기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명수님처럼 뭐제 글을 뭐 좋아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써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좀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 다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해서 그냥
지금은 좀 마음을 비워놓고 그냥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청년 선배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잠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다 보면 좀 괴로움을 잊게 되더라고요. 그냥 좀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면, 쓰다 보면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치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되고,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치유가 되다 보니까 제 마음 자체가 좀 제가 그 쓴 글을 보고 누군가 이제 또 좋아해 주시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제가, 자존심만 셌고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제가 이제 뭐 지금처럼 최영진 선배님이나 유경 선배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 제 강의를 듣고 좋았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고 괜찮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가 책을 내고 이제 글을 쓰고 이제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는 걸 보고 나도 조금씩 이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전 선배님들도 어, 글을 쓰시면서 좀 힘들었고 제가 좀 인생이 힘들었고 지쳤다고 하실 때 글을 쓰면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영수 선배님이나 최영민 선배님께서도 어, 지금 지금 쓰는 글이 제가 처음에 썼던 글보다 훨씬 잘 쓰세요. 저는 진짜 한 5줄 이상도 못 썼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글을 쓴 게 2017년도에 제가 썼던 글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한 책 쓰기 원고 준비하면서 그때 제 스승들이 몇 분 계신데 그중 한 분이 이은대 작가님이신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좀 해봐라 이런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좀 친분이 생기게 된 지금 뭐 선배님들도 좋아하시는 작가님인데 김종원 작가님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 글을 좀 써봐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글을 썼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친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 이제 이메일 주고받고 연락을 하는데 워낙 대단한 작가님들이시니까 저한테도.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예전에는 한 5줄 이렇게 썼었어요. 5줄. 요거를 이상을 못 썼어요, 제가. 근데 이게 다음날 한 줄, 그 다음날 한 줄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정말 이걸 하나 쓰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쓰고 지우다, 쓰고 지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한 2장, 한 장 반 쓰는 거면 1시간 반이면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블로그 코팅하는 것도 그냥 1시간 정도면 그냥 제가 써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좀 습관이 되면은 그러나니까 너무 지금 막 내가 못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게 뭐 윤선이나 최민희 선생님 그 책을 써가지고 뭐 대박이 났다, 뭐 되게 어, 일확천금을 노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바닥에 있던 제 삶을 꺼내줬던 제 도구 2개 중에 하나가 글쓰기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그거 자체를 이제 그 터널을 나올 수 있게끔 해준 그런 도구가 글쓰기를 통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 한번 두 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지 모르지만 나의 기억과 우리 영숙 선배나 영지 선배님께서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오랫동안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갖고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생각이 안 나니까 어때요? 지금 시점에 와서 두 분 선배님들에 대한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글을 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글쓰기란 기억과 상상력으로 이루어진다. 소설도 그렇고요. 에세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왜 선배님들이 지금 옛날에 10년 전에, 만약에 10년 전, 2011년 8월 14일,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을 안 했으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생생하게. 근데 그날의 일에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쓰려 그러면은 정확하게 쓰실 수 있겠어요? 아니실걸요. 그날의 뭔 행동은 있겠지만 지금 상상력을 조금 더해서 뭐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날의 상황을 묘사를 했을 때 상상력을 더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그
그 수업 준비하다가 좀 일찍 깨가지고 뉴스를 봤는데 오늘 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뭐 저기 예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고를 보니까 이제 좀 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면 좀 안 좋은 일이겠죠. 좋은 일은 아닐 거고. 근데 뭐 2019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또 남편이 이제 그 맞벌이인데 아내가 퇴근을 해도 안 돌아오니까 계속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아침까지 안 돌아와서 새벽 6시에 전화를 했더니 뭐 아까 보니 자세히 잘 못 들었는데 직장 상사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직장 상사가. 보니까 이미 직장 상사가 아니라 이미 그 병원에서 이제 옮겨졌는데 의사 같은 그 직장 상사가 병원 옮겨가지고 사망했다. 우리 알고 보니까 그 직장 상사가 뭐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포렌식이라고 하죠. 그 핸드폰 일부 포렌식을 해보니까 그 상사랑 11시간 있었다. 이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직장 내 불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짝사랑하다가 끌려가서 그럴 수도 있을 그런 가정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실제 팩트가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썼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상력이 더해서 이제 글이 써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글쓰기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글의 방향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범인인데 자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해석대로 쓰면은 그 여자가 나를 좋아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글쓰기라는 게 조금 뭐 이제 약간 이제 뭐 다른 관점의 얘기인데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서 더해지는 게 글쓰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왜 글쓰기일까? 앞에는 이제 자신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는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이용석이나 최민희 선생님께서도 글은 쓰고 있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뭐 이렇게 글을 안 써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 그 어떤 도구들이 되게 한정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일했을 거예요. 뭐가? 글쓰기가. 그러니까 지금 역사책이나 우리가 쭉 내려오는 그런 역사나 예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썼던 기록이나 아니면은 어떤 옆에서 썼던 뭐 사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떠들고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끝이지만 흩어지지만 글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 왜?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후대에 남기기 위함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뭐 군주로서도 마키아벨리나 위인들 같은 경우도 매일 꿈을 기록하고 일기를 쓰면서 영혼의 대화로 자신을 돌아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대화로 글쓰기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저도 두 분도 영혼의 대화라는 게 뭐야? 나와 다른 황상열이나 나와 다른 이영숙이나 나와 다른 최영윤 선배님께서 마주보고 그러니까 또 다른 자아겠죠. 옆에 두고 그러면서 그렇게 글을 쓰면 서로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글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스킬적인 부분에서 왜 또 글쓰기인가를 그냥 간단하게 조금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글쓰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좀 약간 바로 직역을 해서 말에 좀 구글 번역기로 돌린 거예요. 저도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쉽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글쓰기는 딱 보시면은 대학 직장 및 사회에서 학습 및 평가 기본 기반이다. 이영 선배님이나 최영 선배님께서도 집에 계시거나 옛날 일을 하셨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걸로 기록을 해요?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어떤 기한을 올리기도 하고 결국엔 그게 기반이 뭐예요? 글쓰기잖아요. 그냥 앉아서 글을 써야지 내가 글을 쓸 줄 알아야 보고서 써가지고 보고를 할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뭔가 알려주면은 같이 앉아가지고 뭘 알려주더라도 내가 뭐 글을 쓰고 알아야 뭐 좀 알려줄 거 아니에요. 봐줄 거고 애들이 쓴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하는 학교나 어디 직장에서 내 지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글쓰기를 좀 하셨으면은 그냥 계속 쓰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셨으면은 글을 쓰는데 약간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요새 글을 많이 느끼거든요. 글을 쓰기 전에는 보고서 쓰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 6년 동안 좀 이렇게 쓰는 습관, 이런 게 좀 노하우나 이런 게 길러지니까 아무리 바빠도 앉아서 그냥 그렇게 보고하거나 쓰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생각난으로 써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쉽게 또 일이 잘 처리가 되고 상사한테 혼나는 횟수가 더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글쓰기는 당신이 누군지를 표현합니다. 이건 당연히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내 진실이나 나에 대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글에는 성향이나 감정도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용 선배이나 용진 선배이 쓰시는 글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좀 느낄 수는 있어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는 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글밖에 못 쓰고요. 감성적인 글, 감성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잘 써요. 제가 좀 약간 감성적이라서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두 분이 이성적이라면은 분석하는 글을 잘 쓰시겠지만 남들한테 소통하는 글은 좀 힘드실 거예요. 왜? 본인이 그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내가 너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글에 투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는 선배님들의 생각을 가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동할 수 있다. 이 말이 자체가 뭐냐면 말은 한번 했을 때 선배님 생각을 안 하고 말이 먼저 나오면 막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글은 그 말을 한 번 더 옮겨가지고 내가 썼기 때문에 옳은 말보다는 조금 생각을 가시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선배님들이 썼던 글 가지고 제가 만약에 두 분한테 그냥 말하는 것보다 글을 한번 쓰고 말을 하면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제가 얘기한 사실이나 추론이나 의견을 쉽게 전달을 하고 이동할 수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글을 쓰게 되면은 생각을 두 번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게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병행해서 그게 이거예요. 가치 있는 질문을 항상 시킨다. 독자 자신에게 복잡한 입장을 설명하는 능력을 키운다. 그 말 자체가 아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한 번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랑 그냥 던지는 거랑 차원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한번 선배님들도 어떤 강의를 듣거나 글을 쓰기 전에 아니면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글을 써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 해명하거나 복잡한 입장을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글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요새 상사들한테 보고하거나 제가 지금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막 가가지고 막 감정이 막 격해질 때 가서 야, 네가 왜 그래서 이러면은 제 입장에 대해 설명을 못 하는데 한 번 화를 가라앉히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써봐요, 이렇게.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고 뭐 때문에 입장이 이렇다. 그럼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를 딱딱 그냥 써가지고 그냥 두세 줄만 적어서 갖고 가도 이게 얘기하는데 수월하더라고요. 선배님도 글쓰기에 그런 강점들이 많다. 그리고 피드백을 정할 때 도움이 된다. 피드백을 줄 때도 그러니까 피드백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써가지고 네가 이런 점이 이런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한번 써가지고 메모해서 주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글감 노트 같은 걸 한번 만드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 보이시면 이게 제 글감 노트거든요. 항상 들고 다녀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아날로그 센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진 않으시는데 되게 막 지저분하죠. 생각나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그 볼펜으로 쓴 것들은 제가 써가지고 지우고 했던 것들 이런 거는 제가 포스팅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배를 갖고 아이디어를 적어두면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영성명 영진 선생님께서 내가 이 글을 써봤으면 좋겠어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는데 쓰지 않고 그냥 나중에 밀어넣고 했으면 나중에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또 기억이 더 기억력이 더 감퇴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아무리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그걸 잡아두는 방법보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그냥 적어주시고 이거를 갖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포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날짜 적고 이렇게 쓰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팁이기 때문에 한번 글감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훈육에서 진리가 어떻게 하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된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아이들을 혼내거나 어떤 훈육할 때도 내가 왜 니들한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지 막 저도 막 이렇게 애들한테 윽박질러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손 아파다 보니까 너 왜 그랬어? 막 이래.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나 잘해.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막 쓰죠. 그럼 가서 막 반박을 해요. 옆에서 보면 와이프가 아 나이 44살이나 먹고 애들하고 똑같이 싸우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내분들이 왜 남편분들을 물론 다 그런 건 알겠지만 큰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많이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원래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듬직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할 때 하여튼 아이들하고도 소통할 때도 글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애들한테도 이렇게 약간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글쓰기라는 거는 나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을 계속 쓰다 보면은 내 잃어버린 바닥까지 쳤던 자존감이 그게 글을 쓰면서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선배님 두 분 선배님께서도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쓴 글을 누군가가 읽어주고 힘이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진짜 책을 낸 작가, 저자가 될 수가 있다. 대한민국 1%, 대한민국에 1%밖에 없대요. 한 10,0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그러니까 작가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많은 책이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책을 내는 사람들은 드물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특히 저처럼 또 매 이렇게 많은 책을 냈던 사람들은 한 0.2%?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 거죠. 평범한 사람이. 그리고 네 번째로 계속 쓰다 보면 때 말씀드린 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영 선배님이나 청년님께서도 뭐가 자기가 선배님께서 본인들이 계속 하던 무슨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 뭐 뜨개질을 좋아한다. 아니면 내가 육아에 대해서 뭐 애들한테 훈육을 뭐 이렇게 하는 걸 잘한다. 이런 것들 잘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걸 갖고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제로 잡고 블로그에 그 주제를 갖고 매일 그냥 쓰세요. 그래서 뭐 어떤 막 블로그 무슨 그 강의 같은 데 가보면 좋은데 뭐 상인 노출하고 글감 찾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런 거는 자기 이제 막 방문객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냥 자기 그 브랜딩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거꾸로 콘텐츠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꾸준하게 선배님들이 자기 주제 하나 잡고 쓱 쓰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랬죠. 제가 글쓰기만 쭉 한 거예요, 그냥. 그 글쓰기 자체가 콘텐츠가 돼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아, 궁금해서 들어오셔갖고 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글쓰기 자체가 콘텐츠가 됐기 때문에 글을 썼던 것뿐이고 근데 두 분은 다른 콘텐츠가 있으면 그 주제를 잡고 브런치든 블로그든 매일 그 관련된 소주제를 하나씩 올려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들어와서 아, 이 사람은 여기에 전문가네? 이런 식으로 그 포지셔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글쓰기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일단 쓰자. 글쓰기가 어려워. 저도 어려요. 일단 쓰자. 그럼 글쓰기는 어떻게 진화를 할까? 우리 영섭이나 염기선생님께서 한번 내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제 가정 신청을 하셨고 제가 드리면 아, 쓰고 싶다. 주제를 받으면 아, 쓸 수 있겠구나. 황선희 작가 마음껏 쓰라고 하니까. 써요. 처음에 여기까지 갑니다. 썼는데 아, 그래. 일단 썼네. 근데 만약에 쓰는 과정까지도 못 오고 쓸 수 했을 때 한두 줄 쓰다가 이제 아, 그래. 포기하는 거죠. 쓰지 말자. 못 쓰겠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다 다음날 또 쓰고 싶어져요.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니까 또 안 돼. 근데 이걸 넘어서서 썼어요. 썼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 너무 못 쓴 것 같아. 또 생각도 아 멈춰야 되겠네. 그래서 더 나가야 되는 게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처럼 글쓰기 책이나 글쓰기 강의나 이런 걸 들으면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내가 요령과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책 한 권을 내거나 아니면 브런치나 어떤
뭐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공모전 당선이 되면 내가 글을 잘 쓰는 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글이 좋은 걸로. 그럼 이제 작가라고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결국에는 글은 혼자 쓰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려우면은 이렇게 혼자 말고 같이 써도 되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글쓰기 진화 과정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한번 채팅창에 형님 어때요? 제가 쓴 글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어떠세요? 나는 부끄럽다 1번, 안 부끄럽다 2번.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부끄럽다 1번, 안 부끄럽다 2번. 1.5 이렇게 쓰시면은 저한테 반항하신 줄 알고 1.5라 그러면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1번. 어, 네. 당당하게 뭐 그렇게 성향 차이니까 부끄럽다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 써야 할까요? 아니죠. 왜 우리가 그 남들 글을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 글을 보고 뭘 하면 어떨까? 아, 이 쇼란 글을 남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지? 저도 그랬어요. 제가 미친 실비록 책 내고 나서 사실 이 책이 일단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처음 듣는 지금 제 책 자체가 실패를 했던 그 이제 실패담들 경험에서 막 계속 뭐 들이대고 이런 걸 실어놓은 책인데 주구장창 실패만 있으면 되게 무거운 책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안에 살짝 제 결혼 전에 제 연애 실패담들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영수 선배, 영진 선배님께서 남편이 결혼 전에 딴 여자에 대한 얘기를 실어 놓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새끼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와이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미친 실패 책 나오기 전까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담았다는 얘기를. 근데 중간에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어머니랑 여동생한테 제가 미친 짓 한 거예요. 어머니 여동생한테 여동생 하나 있는데 제 책 나오기 전에 맞아 최종 교정본을 보내줬어요. 한번 오타 하나 있는지 봐달라고. 한 하루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미쳤냐? 여동생이 또 전화 와가지고 미친 거 아니냐? 어? 오빠야 미쳤냐? 이거 언니도 아냐? 내가 모른다 그랬죠. 책 나오면 어떡할 거냐? 밀어붙였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이 인쇄가 들어가는 그 주에 가족 잔치가 있었거든요. 되게 우연찮게 또 집사람하고 이제 엄마와 엄마 동생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고자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집에 거기서 끝나고 집사람들 술 몇 잔 들어갔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남자, 옛날에 당신 만나던 남자 얘기를 썼으면 좋겠냐? 뭔 얘기냐? 제가 물어봤죠. 다 알다. 거짓말 치지 마라. 이실 짓고 했죠. 어쩔 수 없었다. 그 여성 독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진짜 크게 싸울 뻔했다가 그래도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분이 이해를 해줬는데 그래도 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그런 것도 참 이게 좀 그렇겠구나. 그래서 저는 와이프의 생각과 말 행동도 자유적으로 졌어요. 한 명을 잃고 99명을 얻은 거죠. 그 한 명을 얻고 나서 한 1년, 2년 동안 평생 욕을 먹고 그딴 글 쓰지 마라. 이제 되게 못마땅했었어요, 사실은. 당연하죠. 자기가 또 여자기도 하고 나 사람인데 그 과거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되면 영순면 영선님께서도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폈다거나 뭐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알 필요도 없는 그 사람에 대한 딴 여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책이 나오고 나서는 좀 그 연애에 대한 실패다. 그래서 어떤 서평에는 미친 실패력이 아니라 미친 연애의 실패력이었다. 참. 별 평가를 다 받았던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가족, 동료, 친구들, 주변인들이나 인터넷 댓글 등 그런 거에서는 자유스러워지자.
왜? SNS 포스팅과 책이 출간이 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또라든 누군가는 내 글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글쓰기를 계속하자. 글쓰기는 저는 나를 토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신을 그냥 드러내자.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운명 같은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다 드러내야 되겠느냐? 다 드러내는 건 아니고요. 치부까지 드러내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글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거는 철저하게 묘사를 하시고 수위 조절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내 글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요 한 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가지고 저는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선배님들도 그 마음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글쓰기에 대한 자세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쓰자. 나를 드러내되 타인에 대한 배려, 선한 영향력으로 남을 돕는 마음에 대한 그런 글을 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써야 할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쵸? 저도 안 나요. 이미 있는 것을 내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나만의 경험으로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게 키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드린 주제가 있으면은 뭐 행복에 대한 주제, 뭐 사랑에 대한 주제 이런 걸 드렸으면 그런 주제는 다 있죠. 왜?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사랑하죠. 뭐 출생하죠, 사망하죠, 그러니까 죽음, 삶과 죽음, 인생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든 다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주제예요. 있는 주제에서 이영숙이라는 사람, 최영진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 얘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관점,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그 경험을 넣어가지고 그 사랑에 대한 관점은 난 이렇다. 행보는 관점이 이렇다. 그렇게 쓰면은 내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사랑에 대한 주제지만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쓰자.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뭐 요거는 그 글쓰기 주제할 때마다 제가 썼던 건데 겹치는 이유가 그냥 이것만 쓰시면 책이 되고 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주제들이 다 모아봤더니 이 네 가지 안에 감축이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일상을 돌아보고 관찰하는 글을 쓰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상이. 그래서 제 뭐 글쓰기 선생님 같은 이은대 작가님도 뭐 이번에 일상과 문장 사이 딱 해가지고 모든 일상이 뭐 글이다. 근데 저도 공감이 돼요. 글을 쓰다 보면은 진짜 한정돼 있는데 선배님들 주위에서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 뭐 오늘 저를 만났잖아요. 대면을 했지만, 비대면 보고 있지만 아침에 보니까 얼굴 탱탱 부었네. 뭐 이런 것도 글 쓸 수 있는 거죠. 밤에 보는 게 훨씬 낫겠다. 앞으로 밤에 수업을 하십시오. 작가님. 리뷰를 후기 쓰시는데 아침에 보니까 도저히 얼굴이 퉁퉁 부어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디오를 끄겠습니다. 뭐 이런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두 번째로 뭐 이용 선배님이나 최영준 선배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기존에 예전에 하고 싶었던 직업이 있었는데 중간에 아이들을 키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단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제 집사람도 하던 일인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자기의 일이 단절이 된 거죠. 잃어버렸던 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내가 원했던 게 뭐였는지, 내가 24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내 콘텐츠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그냥 편하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런 주제를 한번 써가지고 한번 블로그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경험을 끌어내자. 나만의 이야기, 아까 이미 있는 주제에서 나만의 경험을 끌어내서 결론을 내보는 그런 글들. 그리고 네 번째로 메신저, 메신저라고 하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알려주는 시대가 됐어요. 초보가 왕초보를 알려주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중수가 초보를 알려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무조건 한 가지는 있으세요. 이용 선배님 잘하는 한 가지가 있을 거고 최영 선배님 잘하는 한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콘텐츠화 시켜서 그런 글을 쓰자는 거예요. 남들이 궁금해하는 거, 남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해결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쓰는 노하우 그런 걸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면은 글 쓰는 비법, 뭐 독서법 이런 걸 써가지고 제가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너무 이제 그게 많다 보니까 인문학 쪽으로 옮겨가면서 좀 철학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뭐 땅 투자, 땅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써서 조금 영역을 활성화하고 있죠. 그런 거를 매일 쓰다 보면은 선배님들이 무궁무진하게 쓸 글감들이 많아집니다. 이 네 가지를 갖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과 느낌을 구성을 하되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런 순으로 쓰자. 앞에는 선배님들의 경험을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느낀 감정을 쓰고 그 감정에서 느낀 결론의 의미 부여를 통해서 결론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채팅창에 경험, 감정, 결론 한번 쳐보세요. 글을 이런 순서로 쓰면은 수월하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모든 글이 이 순서대로 씁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만약에 좀 어렵다 하시면은 앞에는 남의 글, 뒤에는 나의 글로 쓰면 가장 수월하다는 이 말이 남의 글은 뭐냐면 책에서 뭐 선배님이 이상 깊은 구절을 갖고 오거나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썼던 글을 가져와서 그 밑에 내가 생각했던 그냥 한 줄, 두 줄 그냥 내 생각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 보시면 가장 쉽게 쓸 수가 있다. 그렇게 글을 쓰면은 일단 선배님들이 글 쓰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거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제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런 순으로 쓰는데 경험을 쓰실 때는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면은 황상민 작가의 지금 얼굴이 보인다. 강의하는. 황상민 작가가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한 줄을 쓰지 마시고 강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얼굴이 엄청 부었다. 어젯밤에 뭘 먹었을까 이 사람 인간이. 그래서 뭐 아침 7시에 갑자기 강의를 하자는데 나는 대체 아침 일찍 못 일어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제 얼굴에 대한 묘사, 뭐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묘사,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자꾸 웃기려고 한다. 뭐 이런 그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있는 독자들이 선배님이 썼던 그 상황의 그 에피소드를 보고 상상하게끔. 그러니까 소설책이 그렇잖아요. 소설책이 되게 왜 이렇게 디테일한지 아시죠? 그 장면 자체를 떠올리게끔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에세이 그림으로.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영 선배님이 어떤 뭐 배우자나 아니면 뭐 친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따옴표로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체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그냥 쭉 쓰는 것보다는 대화체 따옴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렇게 쓰면은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이 남편이 나한테 이 인간이 왜 이럴까 대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생각을 적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감정을 이제 느낌을 표현할 때는 슬펐다, 기뻤다, 뭐 이렇게 그냥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마시고 감성적 묘사라고 쓰는 건데 감성적 묘사가 뭐냐면 기뻤다 했는데 그 기뻤을 때 왜 기뻤는지에 대한 그냥 그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제 뭐 와이프가 이혼했다. 이렇게 이혼했다 이렇게 쓰면 직접적 언급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오늘이 내 와이프하고 마지막 날이다. 착잡하다. 뭐 둘이 오늘 11시에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만났다.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쭉쭉 그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 묘사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법원에 들어갔는데 자꾸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슬퍼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성적 묘사를 그렇게 쓰면은 독자들이 이입이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냥 계속 기뻤다, 슬펐다, 즐거웠다 이런 걸 써도 되는데 그렇게 그냥 직접적 언급 말고 그 묘사에 대한 거를 쓰시면서 독자들이 이 사람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그런 감성적 묘사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제 개념을 넣어가지고 그냥 화면에 보면 뭐뭐 했다, 한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과거 시제, 뭐 현재 시제, 그러니까 뒤에 그 서술어 어미에서 과거 시는 어때요? 뭐뭐 했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는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거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쓰면은 조금 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이랬었구나 조금 더 세련될 수 있다. 근데 하나 명심할 게 뭐뭐 했었다 이런 어미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완료 시제가 없거든요. 영어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시제가 있는데
뭐뭐 했었다 이런 말을 쓰지 마시고 그냥 뭐뭐 했다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과거 시제로. 뭐뭐 하였다, 뭐뭐 했다. 했었다 이거 이런 거는 비문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배님들이 지금 나의 현실과 연결을 시켜서 말하고는 주제와 연결시켜가지고 나의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내 경험, 현실과 연결시키면 더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내 현실과 연결시켜서 나를 되게 불쌍하게 만들어도 되고 나를 굉장히 위대하게 만들어도 되니까 지금 내 현실과 연결시켜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 그게 가장 쉽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오감 글쓰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감에 닿는 모든 것을 써라. 그 오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게 이 5가지가 있는데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그러니까 보이는 거, 냄새,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들리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지는 그 오감에 대한 글을 써보자.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가? 예를 들어서 써보는데 약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선배님들 싸이월드 같은 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싸이월드에 보면은 막 이불킥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 막 술 취해가지고 쓴 것들. 아니면 막 어떻게 감정이 막 격해가지고 막 내가 막 혼자 썼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감성글이 이런 오감글쓰기랑 보통 관련이 많으실 거예요. 왜? 내 느낌을 쓴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좀 사실 제가 재작년에 한번 그 에세이나 이런 글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연습해본 습작 글인데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간다. 바람이라는 주제 쓴 거예요. 약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저희 집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와야 되거든요. 버스를 타도 되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 재작년 겨울에. 겨울로 들어있는 초이다 보니 바람도 차갑다. 차갑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촉각적인 그런 느낌이죠. 오늘도 비가 와서 더 추운 느낌이다. 촉각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시원한 바람을 거면서 기분은 상쾌하다. 상쾌하다는 건 맛도 느낄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으니까 후각, 미각 다 해당이 되겠죠. 바람이 얼굴을 맞닿을 때 잠시 멈춰서 눈을 감고 느껴본다. 귓속으로 휘 하는 바람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린다. 이 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청각적인 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이렇게 한번 선배님들이 딱 써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수업이 끝나면 시간이 되셨으면 만약에 밖에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공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더우니까 커피숍에 뭐 가서 글을 쓴다 하실 때 커피숍에 앉아서 그 보이는 모든 광경들을 한번 선배님들 오감을 갖고 써보세요. 보이는 거, 손님이 보이고 아니면 커피 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써보면은 묘사하는데 가장 쉽게 쓸 수 있다. 묘사하는 능력을 가장 쉽게 길러주는 글쓰기가 오감 글쓰기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이 오감 글쓰기가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요. 글을 묘사하는 데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문장은 어떻게 쓰냐? 문장은 짧게, 쉽게 써라.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쓰세요. 가장 쉽게 쓰는 게,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처음에 무식하고 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길게 써줘도 되는데 쓰시고 나서 나중에 글을 고칠 때 읽으면서 짧게 이렇게 줄여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왜? 단문을 쓰라는 게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읽기 쉬운 글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요새 제 글을 보면은 되게 편안하고 잘 읽혀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문장을 짧게 쓰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짧으면은 호흡이 짧아지기 때문에 쉽게 읽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쓰자? 문장은 짧게 쓰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남기고 웬만하면 부사나 형용사도 뺄 수 있으면 빼라. 그래서 글은 빼면 뺄수록 힘이 좋아지고 가독성이 있어 좋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을 조금씩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글쓰기 향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배님들 글 쓰시기 전에 일단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주제를 드리면 내가 가진 인생,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이 주제가 어떤 우정과 사랑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내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 내 꿈과 목표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이런 거를 뭐 리스트화 시켜도 되고요. 그냥 생각을 하셨다가 한번 쓰기 전에 한번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제가 과연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가치관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한번 내려보시면, 아,
좀 더 쓰기가 좀 수월해지실 거다. 그냥 막상 그렇게 쓰지 마시고 내가 가진 가치가 인생관과 반하는지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 질문 던져서 답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의 기분은 어떨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나는지 꾸미지 말고 그냥 초고 쓰실 때처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내 마음을 낙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쭉 쓰다 보면은 글쓰기가 좀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왜? 내가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지금 먼저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쓰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한 줄만 쓰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쭉 쓰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글쓰기 실력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그 세 번째로는 다른 얘기인데 이건 이제 사고력을 좀 넓혀보자는 거예요. 선배님 계속 내가 내 기억이나 내 그 살았던 현실만 쓰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소망했던 꿈이나 하고 싶었던 그런 죄송합니다. 하고 싶었던 건 그런 꿈이나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9 때문에 뭐 해외여행을 잘 좋아하셨던 분들이 또 못 나가고 계시고 또 뭐 용수 선배님, 영진 선배님께서도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했으면 내가 가보지 못하거나 또 가고 싶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소설책에 우리가 현실에서는 갈 수 없는 세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보고 싶은 곳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을 보면은 뭐 그런 데 들어가서 막 트럼프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런 막 앨리스가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보시는 것도 좋다. 그러면 사고가 늘고 상상력이 늘기 때문에 나중에 선배님들이 소설도 잘 쓸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혹시 소설을 쓰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은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 그 등장인물이 물론 자기의 경험이 들어간 자전적 소설이 바탕이 되겠지만 거기에 살을 붙이거나 새로운 등장인물이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들은 이런 상상력이 없으면은 어떤 사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글들을 써보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관찰하면서 쓰고 또 쓰면서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글로 옮겨보자. 그래서 지금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내 눈에 보이는 사물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한번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막 길거리 지나가면 옛날에 막 20대, 30, 뭐 20대, 30대 젊은 커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냥 지나가다 아, 싸우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그것조차 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구경하는 걸 구경. 근데 사실 싸우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면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싸우고 있던 커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도망가야 되겠는데 도망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그 건장한 남자를 보더니 왜 자꾸 쳐다보냐. 아 그냥 저기 싸움 구경하는 중이었다. 솔직히 말했어요. 왜 구경하냐 그거를. 아 제가 사실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한번 쳐다보면서 그런 글을 써보고 싶었다. 이러니까 아니 초상권이 있는데 어? 어디서 남의 글을 쓰냐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두 분의 이름을 모르지 않느냐. 그냥 지나가는 커플을 보고 썼다.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다. 그거 가지고 한창 실갱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죄송하다. 안 쓰겠다 하고 그냥 봤어요. 안 썼겠어요? 그날 썼죠, 블로그. 하여튼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모든 일련의 현상에서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관찰하면서 쓰고 쓰면서 관찰을 해보자는 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배님들한테.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써보자. 이게 선배님들이 이제 쓰실 때 되게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글을 쓰기 전에 내가 어떤 글을 써볼까? 요거는 다음 주랑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글을 쓰기 전에 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대상을 정하고 떠오르는 선배님들의 어떤 글들을. 그래서 뭐 이 뒤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학업에 대한
학업과 일을 계속할까? 이런 주제를 썼을 때 학업을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학업을 계속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단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리스트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 보시면은 뭐 이런 게 이렇게 리스트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떤 대상에 이 학업이라는 게 있으면은 학업이 있고 이 자유시간이라는 게 자유시간이 여기서 나오죠. 마인드맵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갖고 키워드를 써서 여기다 살을 붙이면 어때요? 글을 쓰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또 목이 잠겨가지고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자, 아침부터 진상짓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억을 떠올려서 적어본다. 잊고 있던 기억들을 다시 회상하고 새롭게 해석해서 지금까지 삶을 확인하는 과정. 이거는 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인생에서 이미 결정났던 건 어리셨고 옛날에 선배님도 잊고 있던 기억들을 끄집어 와서 그 주제와 연결시켜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글을 쓰는 것도 실력 향상이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죄송해요. 어제 계속 한 2시간씩 이렇게 막 강의하고 어제도 회사에서 회의할 때 막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가라앉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향상 이제 또 일곱 번째가 요거는 선배님들이 아까도 영혼에 대화한다 그랬잖아요. 한번 제가 드린 주제의 어떤 해체에 보면은 20년 뒤에 나에 대해서 편지를 한번 써보자라는 주제를 드릴 거예요. 근데 한번 나 자신과 한번 이거는 가끔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지친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뭐 상렬아, 뭐 영수가, 뭐 영진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위로하는 그런 글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 주고받듯이 아니면 생애에 보내줄 대상에게 편지글로. 그러면 편지글로 쓰잖아요? 그럼 되게 울컥해요. 내 자신을 내가 위로해야지 남들이 위로할 수밖에 위로를 안 해주잖아요. 요새는. 뭐 배우자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글을 쓰기 전에 되게 많이 써왔어요. 지금도 조금 울컥하긴 한데 부부가 그렇잖아요. 서로를 그 배려해주고 이런 건 마음은 아는데 그런 거 표현을 잘 못하고 또 자기가 힘드니까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러고서 저를 위로하는 글을 제가 혼자 써보거든요. 편지글로. 그런 걸로도 위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그리고 여덟 번째가 하나의 단어를 갖고 확장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비라는 주제를 주면 비 내리는 날씨, 비에 대한 장점, 단점을 써보세요. 비가 내리는 비도 있지만 가수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의 본명이 정준이다. 비가 나온 영화가 망했다. 요새 비가 나온 영화 중에 최악의 영화 뭐 엄복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UBD라 해가지고 나온 것. 그런 것들을 비라는 주제가 있으면 그렇게 그럼 뒤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자녀가 계실 거잖아요. 자녀라는 주제를 갖고 자녀의 공부, 성적, 건강, 이성 문제, 추억, 부모와 자식이란 이런 한 6개, 7개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쭉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거로 연결이 돼요? 선배님들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내가 만약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도 선배님들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지금부터 글을 쓰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 전문가가 제가 아닌데 최현 선배나 이용 선배는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잖아요. 부모이고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경험은 있어요. 거기 플러스로 내가 지식만 시중에 나와 있는 부모 교육 책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책도 다 사가지고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빼가지고 내 블로그에 포팅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공부 성적. 그럼 거기에 책에 있는 이론 하나 쓰고 선배님들이 경험 쓰시는 거죠. 우리 자식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그럼 결론내는. 그렇게 되면 그게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시중에 지금 뭐 오픈 채팅방에 뭐 강의한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갖다가 자신의 경험을 넣어가지고 다르게 생각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게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의 주제를 확장시켜서 선배님들만 소주제를 만들어서 여러 주제를 계속 쓰잖아요. 그럼 그게 쌓이면 그게
하나의 강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많이 했던 건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5분 동안 한번 써보시는 것도 가장 그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 데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사랑이다. 그러면 이건 5분 글쓰기는 이건 그냥 앉자마자 그냥 그 쓰는 거예요. 그냥 5분 타이머 맞춰놓고. 그러면 5분에 딱 끝났을 때 글을 다 완성을 못 시키더라도 내가 몇 줄까지 쓸 수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그런 다음에 다 완성을 못 시켰더라도 결론은 이제 그때부터 선배님들이 쓰시면 된다. 왜 이걸 한번 해보냐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써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선배님도 이게 내가 생각하기 전에도 이미 타자에 손이 올라가 있고 쓰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난 도저히 모르겠다. 글을 쓰기 가장 쉬운 방법들 몇 개 알려드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 책에 인상 깊은 구조를 쓰고 자기 생각을 적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글, 나의 글을 쓴다는 거죠. 나는 에세이를 통해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기 좋다. 이 글이 그 이혜진 작가님의 이상의 독서는 책에 나옵니다. 이거를 제 생각을 적은 거예요. 에세이가 참 좋아졌다. 이 에세이도 상당히 재미있었다. 옛날에 썼던 글이라서 혜진 작가님이라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혜진 저자의 에세이도 상당히 재미있다. 이렇게 쓰는 거. 글은 높임말이 없어요. 글은 높임말이 없고 그냥 평이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글을 쓰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책의 인상 깊은 구조를 쓰고 내 생각을 적어보자.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험, 감정, 인용, 결론 구성 방식을 쓰자. 아까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요 순서대로 쓰면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쓰시고 어떻게 쓰자?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고 묘사를 한다. 그 다음에 감정, 그 경험에서 겪은 내 감정에서 어떤 기록을 하고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어떻게 쓰자? 오탄데 비유적인 표현과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독자에게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서술을 쓰시는 거예요. 묘사를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책이나 매체에서 나온 명언이나 구절을 갖고 와서 그 성격에 맞는 가서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험, 감정, 그 인용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고쳐야 할 점, 방향 지시를 듣고 결론을 낸다. 이렇게 네 개를 쓰면은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경험을 쓰시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쓰시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어떤지 보신 다음에 결론,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블로그는 A4 한 장, 블로그 포스팅은 책 쓰기 원고는 A4 두 장. 이렇게 쓰시면은 정말 쉽게 쓸 수 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자료랑 오늘 영상은 다 드릴 거니까 그냥 보시고 또 나중에 쓰시다 하면은 링크로 다 올려드릴 거니까 쓰시면서 계속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적 사건들 많잖아요. 뭐, 여기 보면 나치, 제2차 세계대전. 이거는 뭐 전쟁과 평화라는 글을 썼을 때 나는 전쟁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서 평화에 대한 뭐 그래서 그런 막 예를 어떤 주제를 갖고 오면은 어떤 걸 갖고 오지 막 내 에피소드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과거에 누구나 알고 그 사건을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런 걸 일단 배치를 시키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는 20년 전에 일어났던 9.11 테러죠. 비행기가 들이받아가지고 영화인 줄 알았더니 뉴욕 트레이드 센터가 다 무너졌던 좀 안타까운 사건들인데 그때 이 터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탈출을 못하니까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무너지니까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면서 그냥 다 돌아가셨죠. 뛰어내릴 때 마지막으로 문자 보냈던 그 기억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거나 뭐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겠죠. 마지막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하자.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게 보니까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후회되는 게 내가 벌었던 돈을 다 못 쓰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영원히 못 보는 게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떨까 지금 되게 두려워요. 저도 제가 만약에 여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들이받아가지고 탈출 못하고 아, 이제 내가 끝이구나.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요. 죽는 거 자체도 무서운데 앞으로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주제로 썼을 때 이 9.11 테러에 대한 것도 갖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이용해보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만약에 선배님께서 이제 강사나 내가 책을 내고 싶은데 이게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책을 잘 쓰지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말로 녹음하고 다시 들으면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해서 실제 강의의 모습을 촬영을 녹음을 하고 그거를 갖고 이제 그 영상과 녹음본을 들으면서 이제 그 녹취록 같은 거 써보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를 책 쓰기 원고로 똑같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냈던 책 중에 하나가 땅몽기 제 말이 이 책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지만 이 땅 강의를 먼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을 내서 강의를 보통 하는데 저는 강의를 먼저 하고 그 강의를 이 방법으로 써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목차를 짜고 다시 고치고 고쳐가지고 책을 내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방법을 쓸 수도 있다.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배님들 필사 많이 하시죠? 필사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좋은 문장 모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냥 문장 수집가가 되려시는 게 아니고 모방을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글은 좋은 문장이니까 좋은 문장을 갖고 와서 그 문장의 주어만 자기 이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햄릿이 뭐 죽었다. 아니 햄릿이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막 이게 좋다 그러면은 나는 오늘 먹느냐 굶느냐 다이어트가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치환해서 쓰면은 그 문장 자체가 그 안에 녹아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라는 말씀이시고 필사하는 이유는 내 글에서 그 문장을 어떻게든 써봐라. 그런 입장에서 쓰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글 쓰기 전에 마음가짐을 바로 해라. 아까 똑같은 거거든요. 남을 욕하는 글을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글을 많이 쓰자. 기술이 아닌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타인에 대한 태도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대할 때 따뜻하고 공감한 마음을 가지는 태도로 글을 쓰자.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감을 찾는 방법에는 또 칼럼, 일상 관찰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이나 칼럼을 보면서 제가 많은 좀 뭐라고 하죠? 거기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정말 내가 쓸 거리가 없다. 지금 제가 드린 주제가 아니라 이제 선배님들이 쓰고 싶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 가셔가지고 뭐 칼럼 그러니까 그 주제만 인생에 대한 뭐 사랑에 대해서 쓰겠다면 사랑 칼럼 써보세요.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사랑 칼럼. 그럼 쭉 나와요. 그러면은 사랑에 대한 고찰, 뭐 남들이 썼던 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뷰에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어, 뉴스 카테고리가 없네요. 뉴스라고 치시면은 뭐 사랑 칼럼, 뭐 이런 주제 쭉 나오죠. 보면 검색 결과. 이런 데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의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아, 내가 오늘 이 글을 갖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면, 여기 글을 이 사람이 이렇게 풀어냈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쉽게 쓰는 게 여기를 빼고 여기를 제 경험을 넣는 거예요. 그냥. 가버린 사랑의 주제를 쓴다고 치면. 그럼 여기다가, 아, 가버린 사랑을 오늘 쓴다 그러면은, 아, 옛날에 좋아했던 사랑이 다 떠나갔습니다. 뭐, 제 에피소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몇 개가 이렇게 갖다 붙여도 돼요.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만의 결론 내고. 글을 쓰는 게 있는 걸 갖다 가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큐레이션에서 가공하는 게 요새는 좋은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보다 제가 쓰는 게, 죄송해요. 책과 칼럼에서 일상과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쓰는 게 그런 식으로 하자. 아니면 내가 나가서 일상이나 관찰해서 아까 오감 글쓰기 같은 거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우리 아이랑 뭐 이렇게 빵을 먹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좀 이게 빵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글들, 아이들하고 그런 소통들, 그런 것들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퇴근길에 가서 뭐 아까 이런 보여드렸던 글감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 적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적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글감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포스팅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래서 항상 메모하고 글감 노트를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글 쓰는 사람들은 꼭 그게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 가는 글 쓰는 법은 어떤 거냐? 공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 어떤 글을 썼는데 어떤 사람들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고 웃음을 줄 수도 있고 지식을 줄 수도 있고, 아 그때 그랬었지 그래, 이런 느낌이 드는 거 독자가 읽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냐, 공감이라는 게 선생님 글에 어떤 남의 가치가 않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염려나 대책을 마련해 주는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영진 선생님께서도 나는 우리 애들을 키웠을 때 육아에 대한 글을 했을 때 공감을 해요. 우리 막 진상, 내가 맘충인가? 아니면 내가 난 아니다. 근데 이런 맘충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다. 선배님들께 생각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은, 아, 있는 사람들, 엄마들이, 아, 그래, 맞아. 나도 이랬었지. 맞아. 그래, 맞아. 이랬었지가 나오면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넣어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 솔루션, 노하우나 이런 것도 써도 좋다. 아니면 또 두 번째로는 에피소드 쓰실 때 누구나 겪는 나의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에 책들이, 옛날 책은 막 성공자들 책들이 막 인기가 많았잖아요. 지금 어때요?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에세이. 아, 이런 책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좀 보면. 그런, 누구나 겪는 그런 경험들 한번 써보잖아요. 공부, 취업, 뭐 결혼, 육아. 이런 자기 세대들의 얘기들. 아니면 예전에 뭐 어릴 때 난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면 뭐 취업을 준비하다가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각 세대들한테도 공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잔소리를 많이 해요. 공감을 하자고 썼는데 잔소리를 못 해요. 제가 요새 선배한테 글을 잘 쓰세요, 이렇게 하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공감이 되시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결론을 짓지 말자. 그냥 내 글에서 여운을 좀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글쓰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육아가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모두 힘을 내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결론을 짓는다는 게 뭐뭐 하자 말자 이런 건데, 우리가 힘을 내자 아니면 여운을 남기자 뭐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엄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끝내면은 더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이 좋아지는 방법은 그때 7가지 말씀드렸던 대로 군더더기를 없애니까 쉽게 쓰자라는 겁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만. 무장은 짧게 쓰자. 세 번째로, 글은 초고는 쓰레기다. 초고는 양을 채우는 원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쓰시고 그 다음에 소리 내어 읽으면서 고쳐보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낭독하면서 읽어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선배님들이 썼던 자기 문장도 보면은 좀 어색한 게 있을 거예요. 읽다 보면. 그게 어색한 거를 덜어내면은 문장을 계속 수정하면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만 쓰자. 막 중구난방식으로 쓰지 마시고 한 가지 주제, 영화에 대한 주제, 영화에 대한 얘기만 쓰세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가지만 쓰시라는 얘기예요. 심플하게. 그리고 매일 조금씩 쓰자. 글도 습관입니다. 쓰다 안 쓰다 하시면은 다시 쓰려도 힘드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 줄 쓰자.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어미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는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똑같이 뭐뭐 했다로 하지 마시고 서술어를 조금씩 바꿔 쓰자. 뭐뭐 한다, 뭐뭐 했다, 뭐뭐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내 경험이 들어간 얘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 7가지만 기억하셔도 글이 좋아질 수 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팁은, 감정은 직접 아까 표현하는 가급 자제를 하고 했죠. 슬펐다, 기쁘다, 나빴다.
뭐 즐거웠다 이런 거는 쓰지 마시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글을 써서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써라.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쓰는 칼럼이나 책들이 어려운 이유가 본인들만 알고 있는 지시어를 많이 써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들을 위한 글을 쓰면은 쉬운 글을 쓰자는 거예요. 쉬운.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있었다는 의미는 반복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제와 소재를 선명하게 하자. 저자는 주제와 소재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주제가 있으면 근거를 명확하게 들어야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피소드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글감 노트 메모하고 또 메모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은 일상에서 글감이 쏟아진다. 그리고 저자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애매모호하게 쓰지 마세요. 사랑은 좋은 것이다면 사랑은 좋다고 쓰시고 사랑은 아니다. 사랑하지 말자라면 사랑하지 말자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입장에 내가 이혼해가지고 사랑은 미친 짓이라면 결혼은 미친다 뭐 이런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읽는 독자도 그 저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게 된다. 그리고 접속어는 과거 생각.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이런 건 빼도 말이 되면 빼세요. 그리고 독자를 위한 글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어떻게 잘 쓰고 계시고 있죠? 오늘 지금 8일째 굴절됐는데 글쓰기는 어떠세요? 한번 써보시니까 내 삶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잘 쓰고 계십니다. 편하게 지난 나의 삶, 나 이영숙, 최영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선배님들만의 그 인생을 갖고 그 본인만의 일상 이야기에서 나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쓰는 건 없어요. 못 쓰고 잘 쓰고를 떠나서 그거는 필수적인 거고요. 선배님들의 글은 어떻게 다 선배님만이 당신밖에 쓰지 못한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만 쓰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 끝이고요. 일단 두 분 다 잘 써주고 계시고요. 꼭 보면은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